그렇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 엘리아드 책을 찢어가지고 내년에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배울 게 되게 많고 그중에 하나 샤머니즘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현쌤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좋아하는 호시노 미치오의 여러 책을 읽으면은 호시노 미치오가 이런 그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이제 알래스카에 이제 야영을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알래스카의 백인 비행사들 그분들도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알래스카에 밀리고 쫓기고 문명이 싫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알래스카에 가죠. 그런데 이렇게 그 비행기가 있어요. 개인 경비행기. 그걸로 뜨문뜨문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걸 한 여성 비행사가 있어. 그런데 이제 호시노 미치오가 그분들이랑 따로 어떤 오지를 가는 여행을 하는데 호시노 미치오가 어떤 데에서 나무를 다 장작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 되게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는 그 백인 비행사들이 보기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는 그 사람들에게 샤머니즘 의식은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주강현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보면은 그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러면 장기지속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샤머니즘이 됐든 민족주의가 됐든 굳이 말하면 믿음의 체계죠. 어떤 진리에 대한 내 태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개인이 의식하느냐는 또 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르스 우잘라가 샤머니즘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아마 한마디도 못할걸? 그거는 그런 논리에 그 유럽식 언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래서 지금 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이 두 가지인데 이쪽이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사막도 많이 설명하신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막보다 더 많이 설명한 것이 피렌체로를 모델로 하는 산맥과 반도, 그러니까 산맥 끝에 반도가 시작되는 풍경. 그러니까 제네바하고 베네치아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렇게 대륙 끝에 있는 여기죠, 여기. 그래가지고 지중해 개념에 정말 많이 설명한 건 바다라기보다 위에 땅이죠, 땅. 그런데 한동해일 경우에는 바다가 조금 더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사람이 바다에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한다. 이래야 샤머니즘의 장기 수업을 이렇게 이제 기현 선생님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기술의 포인트로 그렇게 가져가고 이게 너무 무서운가 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이고 기독교고 여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로델이 지중해의 산지를 설명할 때 기독교와 이슬람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랑은 포인트가 지금 다른 거예요. 지중해의 그 산지는 브로델이 되게 일반적으로라는 관점에서 고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중심적 종교는 다 평지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가다가 힘들어지고 가다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산지 자체가 식생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평지랑 잘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고도차, 일반적 식생의 어떤 독특함이면 지배적 종교가 못 들어간다 일반론인데 한동해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동토잖아요, 동토. 그다음에 시오테알린 산맥이라는 것도 뭐 너무 무시무시하고 이 지형 자체가 어떤 영성을 좀 독특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다.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인트로가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근데 자유라는 단어 하나도 없죠. 이게 그 결정적 차이 같은데 브로델이 훨씬 더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롭고 싶으시죠, 다들. 저도 그런데요. 그게 일기장에 한번 쓸 수나 있는 거지. 일상의 어떤 국면이 자유롭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기현님 지금 드신 생각은? 어, 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느냐가 정말로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할 것 같은데 그 소수 민족들조차도 각각 그 어떤 그 약간의 그 다르죠. 어떤 뭐 뭐라고 하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믿음이 약간씩 다를 것 같은데 뭐 그 이렇게 서구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간 이런 정복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 믿음 체계로 내가 어떤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네네. 그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 아무튼 요게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어, 싶네요. 이거에 대해서. 어, 되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네. 글 써야 돼요. 꼭 써야 돼요. 음, 지금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를 써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일기를 써야 돼. 아무거나 써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고가 절대로 진도가 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다 말다 하면 절대 안 돼, 절대. 매일 그냥 생각해 봐야겠다라도 써야 돼, 5분은. 이 되게 절박한 건데, 진짜 음,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인식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믿음 체계를 탈출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중요한데 데르소젤라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아르세니에프가 쓴 책. 그 책이 참 이 책의 부교재로도 좋은데 꼭 그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 아르세니에프가 우데게족의 풍습을 설명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골디의 풍습. 이 골디가 아이누 계통이네요. 그 데르소젤라는 아이누 혈통을 좀 갖고 있나 봐요.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어, 이 조금 요거 교재 삼아서 저는 이 북방민족의 신화들을 따로 분석하면은 뭐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거도 뭐 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그 주광현 선생님은 어떻게 쓰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 환동의 기본적인 영적 태도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태도. 일반적 태도가 다 아까 그 인용해 주신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보나쌤이 써주신 거 딱 그 틀을 안 벗어나요. 거기 위해서 민족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 그 유목 집단들마다 우리는 그런데 곰이 더 신령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호랑이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옷 그다음에 뭐 무기에 붙이는 장식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태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가져갈까요? 기본적인 건 보나쌤이 아까 그건 것 같아요. 오늘 그 아주 좋네요. 기현쌤의 이 발제를 들어갑시다. 들어가면은 거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1장을 발표하겠습니다. 1장의 첫 번째 챕터인데요. 어, 잠시만요. 네. 음, 기현쌤이 질문 얘기 좋네요. 여러분 꼭 질문을 앞에 그리고 개인 과제 하실 때도 정리와 함께 질문을 꼭 이렇게 하고요. 요 지금 다 했고 이번에 선생님 생각이 정리되신 건 있으실까요? 아, 생각 정리 안 됐고요. 한동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을 때 전에 담임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개념은 친구와 적이 있다, 네. 적과 친구가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셔갖고 그런 방점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모았는데 모으고 나서 생각했는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나 아, 환동의 개념 다시 돌아가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라서 네, 그래서 아직 조금 좀 더 오늘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네, 네네. 제가 말씀을 계속 자르고 있죠. 특히 두 네, 번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서구와 네, 이거 여기만 선생님 다시 그 음, 개인 과제로 문장을 바꿔보실까요? 서구화인데 이게 네, 러시아 동진입니다. 러시아 동진. 맞습니다. 네, 네.
러시아 동진과 관련해서는 75페이지. 75페이지가 아주 중요하다. 예, 네. 오늘 이게 되게 틀을 잡아야 돼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75페이지 중요하다까지 하고 기현쌤 발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기현쌤. 네. 그 첫 두 번째, 번째의 그 네. 제목이 러시아가 동쪽으로 간 이유인데요. 시작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여기 페트로파블롭스크라는 요새 건축이 있는데 요 도시와 같은 이름의 어, 도시가 요 끝에 이 캄차크 반도에도 있다. 요거를 이제 러시아가 동쪽으로 이렇게 그 동진을 어, 추진한 그런 어떤 현상을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베링, 베링이라는 사람이 여기 베링해를 탐험하고 알래스카까지 나중에는 러시아 영토가 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이제 그 차르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 유라시아는 여러 민족과 언어들이 공생하며 살아가던 곳이었고 샤머니즘이 여기 러시아계 사람들 아니 뭐였죠? 시베리아 원주민만의 어떤 그 세계관이 있었고 이런 곳이었는데 러시아 제국이 이제 기존의 질서와 공생을 깨부시는 정책을 추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세기 초에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러시아 쪽 땅에 어떤 부족들의 이런 배치도가 있는데요. 사모예드, 야쿠트, 티르크, 뭐 이렇게 퉁구스, 시베리아 쪽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재영 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족의 정말 되게 많은 부족들이 되게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도 정말로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13세기 초 유라시아가 저랬는데 이제 그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14세기 경에 그 모스크 공국이 그 루스 차르국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이렇게 격상이 됩니다. 이 차르국이 원래는 한 뭐 240년인가 몽골의 지배를 받던 그 나라였는데 이후에 힘이 이렇게 세지면서 나중에 그 18세기 초가 되면서 1700년대였을 거예요. 1721년도인가 이때 아마 러시아 제국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표트르 데제라는 사람이 여기 모스크바부터 쭉 그 동방 정책을 추진해서 이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또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1632년에 코사크족,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두 부족이 크게 보여지는데 코사크족하고 오이라트족 두 부족이 약간 이제 좀 다르게 보였어요. 코사크족은 러시아 정복 전쟁에서 앞장섰다면 오이라트족은 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저항하는 부족이었고요. 어쨌든 코사크족을 앞세워서 계속 동진을 추진하는 러시아 제국이 나중에는 이제 알래스카까지 쭉 이르러서야 이제 그 동진이 종료가 되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가장 넓은 정복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항해 시대의 신념이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뭐 유럽은 변함없이 진보하고 뭐 근대화하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되게 굼뜨고 정체된 이런 곳이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어떤 전통 사회를 이렇게 그 거세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74페이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세계는 지리학적으로 영원한 중심부랑 영원한 주변부로 나뉘었다. 내부와 외부가 존재하고 내부가 앞장서고 외부가 뒤따르는 형식으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된 역사, 지워진 역사 파트에서는
그 러시아의 그 동방 정책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이 유럽에서 시작된 어떤 지정학적 사고랑 사회 진화론적 조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회 진화론에 근거한 그 러시아가 중국, 중앙아시아나 몽골이나 이렇게 극동의 변방 국가에 대한 정복 활동을 쭉 밀어가면서 문명화를, 합리화를 들면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에는 뭐 추운 지역이지만 토착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구석기나 신석기의 거주 흔적도 발견되는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 이 사회 진화론을 근거로 이렇게 쭉 그 러시아 제국이 밀고 가는데요. 여기서 이 식민지 확장에 앞장섰던 아까 말씀드렸던 코사크족들이 들 중에서 이 사람이 좀 뭐 혁혁한 뭐 이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운 예르마크 티모페예비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코사크족은 이주민이고 아마 우크라이나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가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생계를 위해서 이 정복 전쟁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소련의 역사학자들이 보는 시베리아의 식민지화는 막 고립되고 떨어진 원주민 공동체를 국가 경제 속에 편입시켜 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병합이라는 말로도 있었거든요. 병합. 뭐 그래서 이런 말도 좀 이 정복 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쯤에는 거의 모든 시베리아 원주민이 멸족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 식민지를 1917년에 레닌이 발표한 러시아 인민권리선언이 있었는데,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러시아 인민권리선언으로 어떤 소수민족들이 어떤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거기 살던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이론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서구와 물결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종교가 샤머니즘이었다면, 혁명 이후에는 러시아 정교로 개종을 강요당했고 샤머니 탄압당하고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0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체제에서는 그 원주민의 전통 생활 방식 포기를 유도하고 뭐 계몽이다, 성교행위다라는 이런 미명 아래 전통 생활 방식을 여러 가지를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화라든가 어떤 유목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도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수의 마르크스 저술가들이 원주민의 삶을 문명과 교활한 이름으로 또 왜곡되게 서술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항을 했던 그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이라트족인데, 오이라트족이 원래는 여기 백신앙이라고, 이제 오이라트족의 전통 백신앙이 등장하는데, 오이라트족이 원래는 조금 더 전에 이렇게 제가 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쨌든 그 원나라하고 어떤 관계에서 권력을 잡고 몽골 초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가르라는 제국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청의 그 어떤 학살로 중가르 제국이 멸망하고, 중가르 제국에 이때 그 백신왕이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오이라트족 지도자들이 백신왕의 메시아로 등장하고, 이때 당시에 그 요쪽에 살던 그 사람들, 알타이족 사람들이 그 러시아의 지배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1926년에 법률을 러시아에서 낡은 부족적 생활 방식은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고, 소비에트 당국은 공동체적 관습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원주민의 시장과 화폐 경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학살하고 민족어 사용을 금지하고 말씀드렸듯이 샤머니즘을 뭐 탄압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샤머니즘 부분이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샤먼이 그 소수민족의 지도자이자 그 치료사다, 민간 의술 치료사다,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샤머니즘이란 거기 책에 그대로 제가 갖고 왔는데, 샤머니즘이란 타이가랑 툰드라라는 생활 조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지방의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에서는 어떠한 여행자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마련된 장작과 성냥, 음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가 떠날 때도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좀 남겨놔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샤머니즘이 요렇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인정 차원인 줄 알았어요. 누군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인정의 그 측면으로만 바라봤는데 이게 샤머니즘이라는 게 뭘까 더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나무나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자연이 허락하는 거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거나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샤머니즘에서 숭배하는 곰을 죽일 때는 속죄의식을 거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아까 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중해랑 다르다. 여기에서 아닙니다. 예, 여기서 그 그러니까 공포가 되게 강하게 저도 느껴졌어요. 그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연의 현상이라든가 기현상들이 사람들을 되게 무력하게 만들어서 샤머니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대한 공포감을 느낀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에서 있는 사진도 있지만 좀 다른 퉁구스 쪽의 어떤 샤먼들을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많더라고요, 사진이. 네, 샤먼 있잖아요. 샤먼의 복색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쇠 장신구를 다는 거더라고요. 쇠요, 쇠. 그래서 쇠. 어, 쇠야 돼요. 청동이 아니고 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아니 그 나카자와 시니치는 현대 락스타들이 왜 찡받고 오토바이 조기 찡받고 이러잖아요. 그 샤먼에 대한 향수, 그 장기지속이다. 우리 같으면 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대 아티스트들이 대중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샤먼을 그러니까 캐대언도 지금 샤머니즘이잖아요. 캐대언의 샤머니즘. 그 진짜 그 제가 하여튼 많이 풀로는 못 보고 짤로 결국 풀로 다 보게 됐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볼 걸. 그런데 그게 무슨 샤머니즘의 시대인가? 뭐지? 근데 그 관련이 있다. 음악하고 그 감독 매기감 감독이 의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곰을 죽여서 속죄하는 이게 아마 이오만테일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전체 환동해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액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 이게 핵심은 영토 국가와의 관계성이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복권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토 국가는 두 개 다 어디? 러시아와 러시아. 중국이죠. 좀 이전에 들어가면 중국인데 중국 자체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국가적 중국은 정근대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영토간 정확하게 국경을 가져야 됩니다. 범위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보다도 러시아가 지금 중요하니까 러시아가 왜 동쪽으로 갔는지라는 이 이유가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뭡니까? 기현쌤, 왜 동쪽으로 갔나요? 영토의 확장으로만. 그 영토를 왜 확장하려고 했을까? 그 연필 들고 써야 됩니다. 네. 이게 글을 쓰는데 여러분, 아무 자의식을 가지지 맙시다. 그럼 쓰니 안 쓰니? 그럼 안 써?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숟가락을 들듯이 펜을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지금 쓰면 러시아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물음표 치셨죠? 1번 영토 확장을 위해서. 네. 여기서부터 또 생각해야 돼. 영토를 확장한다는 게 그럼 뭐 하는 거냐의 정답은
식민화예요, 식민화. 영토를 확장한다는 게, 자, 우리가 네. 공부를 하면은, 뭘 확장한다 있지 않습니까? 인문세가 세를 확장해. 이런 게, 보는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동진한다는 게, 확장한다는 게, 영토 확장한 게, 뭔 의미야를 이렇게 이제 기현쌤이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네요. 어, 그, 딱 한 구간에 여기서 고생을 하면은 반드시 늘죠, 반드시. 자, 그리고 동진을 한다는 게 확장을 한다는 거, 이거는 식민 경영입니다. 73쪽. 그리고 단기간에 거의 아까 보니까 거의 9,000km인가요? 맞죠? 네. 9,000km, 8천이 태평양에 8천이 태평양. 인천에서 밴쿠버까지가 8,000km의 직선 거리. 아니, 그게 9천? 엄청나잖아요. 태평양을 가로. 그런데 단기간에 가능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군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군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폭력만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를 그래서 식민화가 뭐냐면 폭력이고 73쪽에 자, 마지막 문단에 유럽 러시아가 우랄 산맥을 또 넘었대. 정말 이 생에 한번 우랄을 가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피레네도 지금 또 개마고 자, 극동에 이르기까지 동진을 거듭해가지고 건설해 나간 역사가 식민지 경영 역사 그 자체다. 영국, 스페인 등이 바다를 통해 해외 침략에 나설 때 러시아인들은 내륙을 통한 식민지 확대에 몰두했다. 요거만 가지고 지금 많이 할 수 있는데 대항해 시대에 그들이 식민지를 개척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읽은 책은 초기 대항해는 거의 향신료 구하려고 루트 뚫고 이런 게 주목적이어서 식민지 목적이 아니었죠. 러시아 동진의 가장 큰 특징은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식민지,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러시아 동진을 이해해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은 아까 기현님 쓰신 것처럼 사회 진화론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회 진화론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사회 진화론은 이 책에서 계속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러시아의 동진의 식민화에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론이 받쳐지고 있고 그 이론에 심리적 기제가 있어요. 그게 75쪽. 러시아 동방 정책에 대한 문화적이고 사상적 배경에는 19세기 서구의 제국주의 팽창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서유럽 문명에 대한 피해의식, 요 두 개가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왜 동진했나? 사회진화론 때문에, 그러니까 서구가 팽창한다는 거에서 너무 위협감을 느끼고, 서유럽 문명에 대한 피해의식, 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는 서구의 제국주의라고 했고, 뒤에는 서유럽 문명이라고 했네요. 이 두 서구는 같은 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팽창에 대한 러시아식의 위기감과 피해의식이고, 이 피해의식이 참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읽었던 인류의 대항해라든지, 지중해, 그리고 제가 그때 마젤란 엄청 시간 들여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젤란의 항해, 이걸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폭력을 썼을까? 보면 쏴죽이고부터 시작해. 거짓말, 약탈, 이거 그냥 기본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이? 그거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인상적인데, 러시아 동진의 심리적 기제는 피의식이다. 이거를, 이 책을 좀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인의 자연진화론을 응용한 버전입니다. 이게 이제 다인이 1850년에 종회기원이 나온 거 맞나요? 맞죠? 50년에 종회기원이 딱 나오고 그 뒤로부터 그 자연 법칙을 사회적으로 응용한 것이 사회진화론입니다. 다윈은 적자 생존이라 그래서 최적화된 것이 살아남는다지.
그런데 이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 변이 가능성이죠. 돌연변이로서의 역량을 주목을 했는데 이걸 응용한 사회진화론자들은 힘센 놈이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류가 살아남는다. 돈과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가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그 곡해해가지고 이론을 만듭니다.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면은 허버트 스펜서 포함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인이 생각한 진화론이랑 다르다. 정말 다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형식이 있는데요. 인류가 진화한다. 그런데 진화를 하는 건 단선적 진화고 스텝을 밟습니다. 미개에서 문명으로 간다예요. 미개에서 문명으로 간다. 자, 그런데 제국주의가 막 팽창을 한다는 걸 16, 17 이렇게 하면서 식민지를 막 건설하고 있어. 식민지를 건설한 이유는 걔들이 미개해서다라고 하는 담론으로 식민지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문명화 시켜주려고 식민지 하는 거다. 제국주의의 그 나이스한 버전에서. 실력은 다르더라고 하도. 왜 그래야 되냐면은 모든 인류가 야만에서 문명화돼야 되니까 문명이 있는 애들의 말을 야만인 애들이 듣는 게 마땅하고 문명인 애들은 또 끌어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큰 태제에서 식민화 정책을 벌였어. 유럽에서 그래서 차례대로 식민지를 막 꿀떡꿀떡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질환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진행 개념이에요. 진행 개념. 이게 이제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식민지가 없으면 문명화되지 않은 게 돼. 여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식민지가 없으면 문명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찾아내서 내가 문명국임을 입증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회진화론의 게임에 들어가면 어쨌든 식민지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로 자기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누가 얼마나 많은가로 자기 입증을 하는 것이 사회진화론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도달하는 개념이기는 한데 도달 상태가 계속 앞으로 밀려가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앞에 있는 그 문명관이기 때문에 식민지라고 하든지 극복되는 상태를 계속 드러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제가 설명 잘 드렸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는 식민지가 없다는 데에서 자기가 문명국이 되지 못한다는 까봐 되게 전전긍긍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 거기에서 그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인이죠. 피터 대제가 이 러시아의 서진, 러시아의 유로파를 기치로 내걸고 만든 도시가 이 페테르부르크죠. 페테르부르크. 거기가 가장 핫한 도시인데 핫한 수위로 서열 3위쯤 돼요. 1위는 파리입니다. 파리. 이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제국이 못 될까 봐 전전긍긍하니까 동진을 한다는 거는 다른 데님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돼. 이게 왜 피해의식이냐면은 이걸 이제 피해의식, 왜 피해의식일까요, 지키현 쌤? 음, 어떤 뭐 경쟁의식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우열에서 좀 네네네, 네네. 그런 그래서 열등감? 이게 네. 엄청나게 좁은 거예요, 음, 러시아를. 그래서 영토를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른 대륙에 갔잖아요, 다른 대륙에. 거기 지금 갈 수가 없는데 러시아가 다 바다 건너야 되고 막 이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외부 식민지를 확보해가지고 제국으로 자기를 만들어 놔야 유럽 안에서 모스크바는 또 서쪽에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유럽 안에서 자기 위치를 확보해야 되고 이게 1852년, 56년에 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50년대 소설일 거예요. 전쟁과 평화에 보면은 궁정 생활이 나오는데 다 프랑스 말 써요. 러시아 말 쓰는 것은 되게 조금 후진 거. 귀족이 아닌 사람들. 소설에 거의 불어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톨스토이가
러시아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대문호가 돼요. 러시아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제국을 식민지를 가지고 확장하는 이렇게 해야 코사크족을 이해할 수를 있는데 자기가 그냥 자 일단 식민지를 얻으면 제국의 반열에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영국하고도 다르고 프랑스라도 다르고 스페인하고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 차별을 가져야 돼, 여기서는 또. 그런데 당대 최고의 문화국은 프랑스가 됐어요. 이게 또 들어가면 복잡하고 재밌는데,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많은 학술 문화를 이끌어가지고, 문화 담론을 거기서 선취해버린 거예요. 돈하고 다른 자본은 딴 데서 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러시아다운 문화성과 코드를 갖는 거에 또 집착을 하게 돼요. 이 두 개가 딱 결부돼가지고 러시아는 그리스 종교이기 때문에 요 계보는 또 그 안에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방식으로 민족적 교류, 자본의 교류 이런 걸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가 되면은 제국화된 민족주의로 딱 자기다움을 갖지 않으면은 이 게임에서 문명의 기본 단위조차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아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다움, 러시아다움도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러시아 운동이 일어나요. 러시아 운동이. 러시아 운동이라서 그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 말고 안나 까레리나 있지 않습니까? 안나 까레리나 그게 뭐 엄청나게 두껍죠. 그게 러시아다움을 창출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서구식 근대화랑 딱 그러니까 안나 까레리라는 여성이 가진 자유연애 사상은 그 서방 세계의 사고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톨스토이가 그 여자는 철도 자살해서 죽거든요. 연애 하다가. 그 여자 얘기를 쭉 그리고 요게 하나의 레빈이라고 하는 그 귀족인데 농부, 그러니까 농지개혁, 우리 상록수 있잖아요, 상록수. 상록수 러시아식 그 농촌 계몽운동 갖고 온 거잖아요, 식민지 시대에. 이 운동에 대한 걸 소설에서 쭉 그려요. 이두 개가 이 그 러시아가 얼마나 급했는지에 대한 소설적 버전의 안나 까레리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피해의식이 중요한데 내가 당할까 전전긍긍하는 게 피해의식이잖아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본인 가해자예요, 지금. 식민화 하고 있잖아, 식민화. 다른 민족을 막 쳐부수고 깨고 막 전통 다 뺏고 가는데도 본인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구화되지 못한 이 뭐 여러 가지 영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가 되게 뒤틀려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너무 나쁜 짓을 하는데 자기가 피해자인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이 러시아화가 지금 러시아 문학사를 공부하면은 그걸 이런 그 유명한 아이콘들이 다 러시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고 여기에 다른 탈주선을 긋는 게 도스토옙스키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에 관심이 없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서방 세계에 관심이 있고 도스토옙스키의 주 소설은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쓰려고 하고 그게 톨스토이랑 완전히 다르고 근데 동시대예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피해의식이 이제 한동의 기존 네트워크 장기 지속을 깨나가는 감수성인 거예요. 되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를 읽으면은 자, 피해의식도 깔려 있었다. 이것은 신성한 사명이라는 이렇게 이제 안에서 말한 거예요. 강제된 자기 최면.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비틀린 피엇이 이게 제국 일본이 가진 거예요. 여기 좀 뒤에 들어가면은 러시아랑 일본이 붙은 게 러일 전쟁이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 러일 전쟁에 러시아가 졌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후발 제국주의자들인데 그 게임에서 러시아가 지금 백인이 진 거잖아요. 이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가진 자신감이 엄청난 거예요. 둘 다 예를 들면 3등 하는 애들이 2등 자리 놓고 다퉜는데 이 여기서 일본이 우리가 진짜 제국으로 가는 마지막 사다리에 올랐던 이 자신감으로 조선을 그 병참할 때 엄청나게 쏘아붙이게 돼요. 그 속도도 어마무시해.
이게 그러니까 되게 뒤틀려 있는 게임을 전반적인 걸 그리고 이 환동의 이 책을 읽어가면은 구석구석 지금 여기 이제 중국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에 완전히 찌그러지거든요. 아편 전쟁이 1840년대 전쟁이에요. 그리 보면 거의 그 국가의 위치를 못 가져요. 그래서 중화세국은 원래 자기가 주인이니까 떵떵거리고 있어서 여기는 피의식이 없어요. 근데 유의해야 될 게 이것이 어떻게 한동의 세계를 폭력적으로 지배하게 되는가에 대한 감수성이고 그래서 강제된 자기 체면, 러시아의 제국적 야망에 대한 위장, 러시아 슬라브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슬라브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러시아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18세기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문명화돼야 되는 최소 단위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방주의로 대비한 러시아 동방주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에 유럽에서 태동한 지정학적 사고, 사회진화론적 조류, 사회론적 조류, 그 다음에 이게 부인하기 힘들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다.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등 극동의 변방 국가에 대한 정복 활동을 반미계 지역의 열등 국가에 대한 문명화로 합리화를 했다. 요게 이제 구문이죠, 구문. 자, 기현쌤 어떠십니까? 이 피의식. 아, 너무 재밌고요. 그, 진짜로 제가 이 동쪽으로 간 이유가 단순한 영토 확장이라고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더 밑으로 심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진화론이, 이런 거였구나. 전혀 몰랐는데 너무 재밌고, 그 어떤 그 피해의식이라든가 이거 왜 이게 이 사람들을 흔들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도 왜 달나라 가고 왜 우주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먼저 우주로 막 가고 이럴 때 러시아도 막 러시아랑 미국이랑 막 경쟁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 뭔가를 뭐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쟤네한테 안 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네.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사회 진화론이라던가 아니면 그리고 또 이 제국에서 또 자기네들만의 어떤 민족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던가 이런 층위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멋있, 네네. 제국들이 꽂잖아요. 식민지를 가진 애들이 이제 비슷하게 많아졌어요. 이 독일이 여기서 식민지를 못 만들었잖아요. 근대에서. 그 열등감이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결국은 외부에 끌어들일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자본주의를 계속 가동시켜야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간다라고도 분석하거든요. 이 식민지를 못 가졌어요. 근데 식민지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후보가 셋인데 다시 누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명의 아이콘이 되려면은 그 고유한 정신적 표상이 필요해가지고 다 내세웁니다, 다. 그리고 그 땅을 동물 무늬로 갖는 거 있잖아요. 한반도를 뭐 호랑이로 그리고 토끼로 그리고 이런 거. 이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영토 국가의 자연화 표상을. 그래서 그 땅을 가지라는 그 욕망 속에 이런 게 드라마가 있고 이게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의 폭력성 같은 거죠. 엄청난 거고, 그걸 말려 들어가면 헤어날 길이 없고, 서구에 대한 피해의식을, 러시아 문학을 결정할 때, 서구에 대한 피해의식을 결정타라고, 러시아에 가서 여행을 해볼 만한 도시가 그 페테르부르크겠네요. 그럼 항구에 페터대제 상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그 박물관 다 뭐 루브르 흉내 내가지고 했다고도 하고, 그런 거랑 반대에 뭐가 있냐면 닮기도 닮아야 되는데 다르기도 달라야 되는 게 그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그 이 영웅이죠. 이 요분 사진 아, 그 이거 코사크. 코세크 영웅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코세크 영웅에 대한 부분을 해볼까요? 그 이제 그다음에 80쪽에 보면은 군대 역할이 조직적으로 축소된다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세니에프도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적 감수성으로 요런 식민화의 특징이 있고, 자, 이게, 음, 기현쌤께서 한 번만 오늘 시간이 끝나면 기현쌤 발표문에 요 문단만 한번 다시 음미해 주세요. 12조가 마지막에 러시아가 아시아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럽 세력,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이 백인 세력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열등감이 이게 고부로 돼. 예를 들면, 백인이 세종시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 아니, 백인인데, 백인은 문명국 사람, 아니, 지금 이거 사전적인 후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백인이 왜 이런 일을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인종적 스트레스, 이게 화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그거를 분석한 책이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런 책도 있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노란 피부 하얀 가면 뭐 아니야 노란 얼굴 하여튼 그런 책도 있어요. 이 식민지 피해의식의 인종 표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자 하지만 러시아와 12쪽의 밑에 보면 시베리아의 관계가 개척기의 미국과 미국 서부의 관계랑 유사하다. 이거 아니다요, 아니다. 미국에서 서부 가는 것도 러시아의 동진이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다. 미국의 서부 가는 건 군대가, 이거를 한 덩어리 땅이 있다고 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챕터 전체가 뭐냐면은 군대 역할이 가소평가되고 있다예요. 서부 간 거는 돈 보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옐로스톤 넘어가가지고 서쪽 넘어가는데 큰 산맥 지나야 되잖아요. 완전히 오지를 지나야 될 때, 그게 탐험가들이 간 거고. 성격이 다르다. 식민화 아니다. 서쪽으로 간 거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 덩어리라는 사실로 인해 81쪽에 식민지 지배국과 식민지 사이에 구분이 흐릿해졌는데 시베리아에 정착한 슬라브족 이주자들 상당수가 원주민 안으로 막고 뭐 그런데 자기 기만이다. 폭력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1쪽의 두 번째 문단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시베리아 원주민에 대한 러시아 저술가의 견해는 어둡다. 자, 경제적, 걔들 가난해. 도덕적, 걔들 게을러. 문란해. 그 다음에 병리학적, 이게 이제 인종차별인데 생김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인답지 못하는 걸로 여기에 내부에 대해서 생각을 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6가지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샤머니즘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지고 갑시다. 샤머니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 환동의 영성 문제인데, 환동의 그 종교 문제인데, 86쪽에 그 아까 그 백, 백신앙, 메시아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주의. 이 유목민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이합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강한 러시아성을 주장하면서 러시아 국가, 러시아 민족성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이 유목민들을 동화를 시키든지 배제를 시키든지 두 개 전략밖에 없죠. 동화와 배제. 이 동화 배제를 같이 보통 섞었어요. 메커니즘으로. 이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아이누 갈 때 그 테사 모리스 스즈키 변경에 대한 책 읽은 게 있죠. 그게 이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예요. 그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제국이 치고 나갈 때 이민족을 동화하거나 배제하는데 두 개 같이 섞어 쓰는 기괴한 양상이 있고 그게 그렇고 그럴 때 밀려간 사람들이 종교 집단화 된다는 거예요. 이 유목민들이. 근데 그 종교 집단의 성격이 메시아주의적이다라고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어, 이해를 하면은 좋은데요. 메시아주의는 뭐냐면은 나우시카죠. 나우시카. 그래서 좀 다른데 메시아가 온다잖아요. 메시아주의는 잘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제가 그 미르치아 엘리에데의 세계 종교 사상사를 읽고 배운 건데 메시아주의는 모델은 어디서 오냐면 기독교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심판론이죠, 심판론. 자, 메시아는 원래 기독교 구약에서 예언자들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메시아주의는 메시아주의의 동의어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메시아가 온다, 더라. 제가 만든 건데, 온다, 더라예요. 온다, 더라예요. 왔다가 아니고, 이 왔다가 문제가 된 것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는 우리의 메시아인데 돌아가셨으면 왔잖아. 온 게 증명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새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왜 핍박이 이렇게 돼? 이래가지고 핍박된 이 세계가 메시아가 온 그 세계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고 조금 이딴다 설하고 왔다. 그런데 그게 교회로 왔다. 이래서 기독교 안에 교회가 만들어진 역사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포함해서 메시아는 누가 온다 카더라예요. 그래서 메시아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누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심판자예요. 심판자니까 상과 벌을 줄 거야. 그래서 상 받을 애들이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 복을 누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종교적으로는 지금 이 뒤에 조금씩 아주 조금 나오는데 천년 왕국 운동이랑 또 결합해. 천년은 고생하는데 무렵에 심판자가 와가지고 새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생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또 천년 왕국 운동 이렇게도 되어 가고요. 근데 메시아주의는 언제 오냐면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은 심판자를 욕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벌 받고 싶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들 리는 없잖아요. 난 상 받고 싶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쟤들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우면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메시아는 끝장내는 심판자인데 메시아주의는 이 모든 게 좀 끝나고 조용히 좀 살자에 대한 욕망이 치달아올지. 그러니까 메시아주의가 싹텄다는 건 엄청나게 지금 그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으로 시달릴 때 온다. 그 요새 하도 종교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종교의 제 전혀 공부 안 해서 모르는데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메시아주의랑 결합돼 있어요. 이게 언제 싹 텄냐면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싹 터온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맥락이 있어가지고 이 유목민들이 왜 메시아주의라는 그래서 기한쌤 우리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샤머니즘과 메시아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나무에게서도 영성을 보고 뒷사람 뭐 남겨주고 그 데르수 우잘라를 보면은 자기가 사기친 사람들한테 원망 안 해요. 이해가 안 간다 이래. 이게 이해가 안 갈 일이지 쟤를 잡아 죽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주의는 그러니까 심판론이 심판론. 그 두 개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로 갈아탄다는 거잖아요. 이 책이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매우 재미가 있는데 오늘 11분 정도 10분 정도 남긴 했는데 요 정도 하면 큰 거예요, 큰 것이. 아주 많이 했어요. 뒷장을 읽을 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딱 장착이 뭐 붙였잖아요. 이 러시아 동진이라는 게 폭력적인 어떠한 그 네트워크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책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지중해는 그런 네트워크의 교류 속에서 영토 국가적 관점으로 보는 것에 협소함을 지적하는 건데, 이 환동에는 그 영토 국가가 어떻게 그 환동해를 그러니까 해친 거예요. 막 함부로 칼질을 하면서. 네, 그런 점을 읽게 되어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과 여러
사건이 이제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조금 머물게 되는 점이 달라서 발표를 하실 때 지금처럼 정리를 하시면서도 뭐 그 민족적 차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겪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그 루트가 거의 뭐 조사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이제 읽어내야 되는 재미가 있네요. 재밌으실 것 같아요. 백신랑 그러니까 종교 그리고 또 네, 그 보나쌤 어떠셨고요? 그 러시아가 왜 동진을 했는가 해가지고 그 열패감이 굉장히 큰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뭐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최전방에 이런 열패감이 난무하는 곳을 제가 매일 정말 매 순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이런 그 네트워크가 파괴되는지를 막 겪으니까 이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거를 정말 막 계속 네. 지켜봐야 되니까. 특히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이 책이 저한테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한 멘트예요. 이게 1등 그런 마음이 편할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전체가 피해의식에 물들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폭력적이 되는가에 대한 거는 너무 생각해 볼 만하죠. 너무 그게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가와 얼마나 여기서 이제 여기 딱 돌아가면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좀 어떤 거 끝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자기를 다 방기하든지 나 그냥 다 놓는다든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든 남에게 가하든 이게 그래서 피해의식은 환동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영쌤은 어떠셨어요? 네, 아니, 지금, 이 장의 시작이 유라시아 최대 사건이라고까지 어, 지금 두 강에서 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최대 사건이라고까지 강조를 하셨을까?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정말 여러 살머니즘이 있으면서 이게 영적인 이제 그 장소 공간으로서 있었던 이 동쪽이 이들의 이 사회 진화론에 근거한 이 식민주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지형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최대 사건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환동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러시아에 의해서 그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이게 네. 러시아가 이 식민지를 한 게 또 좀 너무 한편으로 비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딴 데서 이미 지금 유럽에서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동쪽으로 이게 그 와중에 더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좀 여러 가지 네네. 생각들이 좀 들어서, 최대 사건이라는 게 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진진쌤도 보나쌤도 비교를 하셨잖아요, 지중해랑.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환동의 개념에는 국가가 가진 광포한 역할이 더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지중해 개념에는 국가의 역할을 그만큼, 거기가 식민지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지. 한쪽이 무조건 파괴의 대상으로 수면 위로 오르진 않고, 그들은 전쟁을 딴 데 가서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하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관련된 책을 읽으면 정말 재밌는데, 아무튼 재미가 있어요. 이게 뭘 재미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도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장기지속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지속적이라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개념적으로 훈련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지속이라는 걸 쓰면은 그 러시아조차도 이 기존의 영적 네트워크를 다 파괴할 수가 없어요. 바다와 땅이 지금 뭐 동해가 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오테 알린 산맥이 꺼진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장기 지속이라는 개념 자체는 영토 국가보다 큰 단위에서 사람들이 살고 먹고 죽는 패턴을 보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해가 러시아적인 피해 의식으로 다 뒤덮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책을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읽어갈 때 이 책을 우리가 뭐 안 읽고 발표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그 기현 쌤이 그때 주신 대로 주요한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시간도 좋겠고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유나 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 네, 네. 다음 주에 단비 잘 부탁해요. 단비다, 단비. 단비. 아, 이렇게 막 바탕이 되니까 그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도 완전히 다르게 읽히고 뭐 그렇네요. 진지 쌤은 어떠세요? 러시아도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그렇죠. 코사크도 러시아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네, 네. 쫓겨난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또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변방으로 가서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좀 인상적이기도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변방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데 어떤 그 자기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자 하는 어떤 힘이 막 작동하면은 갑자기 확 이렇게 되게 폭력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 않는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지중해랑 다르게 그 장기 지속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한동의 문명사에서는 지중해에서 말하는 장기 지속적 관점을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될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장기 지속,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라고 하는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어떤 장기 지속적 관점이 샤머니즘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라진 영토 국가의 폭력에 의해 사라지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안 사라지나 완전히 그런 생각도 들고. 지중해는 장기속 개념으로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는 50년 단위에 그게 이제 상금까지 보면은 주로 역사 사건은 50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시고요. 근데 이 책에 장기지속이라는 단어를 아주 빈번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범위를 가진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서술어로 쓰시는 것 같아요. 서술어로. 좀 오래 지속되는 국가나 뭐 다른 뭐 관점보다도 설명할 수 없이 오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용법을 잘 보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76쪽에 아, 예, 이제 76쪽에 코샤크 조금 기현 선생님께서 조금 그 정리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샤크라고 하는 게 아까 우대족이랑은 다르니까요. 요 이제 특징 같은 게 뭐냐면은 어 그래서 러시아적인 거를 가지고 쓰면서 러시아가 자기 식민지에 필요한 애들 거 가지고 이제 러시아적인 걸 만들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77쪽에 보면은 예르마크 티모페비치라고 하는 고삐 불린 코사크족이 원래 무책임 야만스럽기로 악명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라고 착한 건 아니고 뭐 다 경우가 있고 근데 누가 보기에 무서운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 집 딸이 보기에 무서운 아버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러나 러시아의 식민지 확장에 앞서서 서부 시베리아를 열어놓은 예르마크의 역할은 이 폭력성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좀 후원받고 쭉쭉쭉 간 거야. 그래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원래 야만인인데
이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 다음을 만들어다가 보니까 이게 영웅서사를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이것도 유행인데 모든 민족주의 운동은 처음에 그것도 무장한 영웅을 딱 띄워요. 뭐 잔다르크 이런 것도 원래 그 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죠. 근대에 들어가지고 주목을 받은 거고 이순신 을지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선사 전체에서 그렇게 슈퍼 히어로가 아니고 근대에 딱 떠오르는 무장 히어로들이에요. 그 왜 무장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패턴이 비슷하고 그런데 이 도둑인데 자, 요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인기 연극에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 대중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뭐지? 왜 이래서 그러니까 이순신이 우리 대중문화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다. 이것이야말로 모국 러시아의 미래다라고 연출이 되었대요. 황홀경을 느끼며 침묵의 장. 그러니까 이 본인하고 상관없는 맑고 투명하고 순진한 뭐 이런 영성 같은 걸 그 영웅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상한 캐릭터를 창조해서 이제 들어가면 도대체 러시아다움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그 뭐 깡패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맑은 정신 이렇게 덧붙여서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는 이주민 그 다음에 일당 노동자 그러니까 불러주면 아무 데서나 뭐 하는 그런데 의미를 지닌 코샤크라는 단어가 원래 세금과 강제 노역을 피해 변경으로 달한 농노. 원래 땅 일굴고 사면서 세금 못 내고 뭐 그러니까 되게 사는 게 너무 그 힘들잖아요. 딱 봐도 이 두 줄만 봐도.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성격이 너무 겁나가지고 그 이 사람도 폭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입장에서 주강인 선생님이 보고 계시네요. 타고나기를 그렇다가 아니고 요 조건에 어떤 누군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탈을 하게 되는데 약탈의 이유가 있는 거죠. 러시아가 계속 몸집을 불리려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유목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그 그런데 인종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섞인 거고 그렇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